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파트는 남게 될 것이고 어떤 아파트는 아마 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입지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아파트의 가치를 지탱한 것은 재건축이라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건물이 낡으면 허물고 더 높게 다시 짓고 늘어난 물량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낡아도 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건물이 아니라 다시 짓는 권리를 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처음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성립하려면 지금보다 층수를 올려서 일반 분양을 늘려야 합니다. 이미 30층, 40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런데 올릴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공사비는 최근 5년 사이에 30% 이상 올랐고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의 상당수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건축이라는 출구가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겁니다. 30년 뒤의 가치는 결국 이 질문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아파트는 다시 지을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모습인가? 건물이 낡을수록 값이 오르는 현상은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주택은 자동차처럼 연차가 오래되면 감가상각되는 자산입니다. 한국에서만 예외였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건물이 아니라 그 아래의 땅과 용적률, 즉 재개발, 개발 여력을 샀기 때문입니다. 초기 아파트는 5층, 10층의 저층이었습니다. 이것을 20층, 30층으로 다시 지으면 세대수가 늘겠죠. 그리고 그 늘어난 물량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소유자는 큰 부담 없이 새 집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파트는 낡아도 심지어 낡을수록 손해보지 않는 돈이 되는 자산이라는 믿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믿음이 아파트 불패론의 어떤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저층, 저용적률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이 하죠. 이미 높게 지어진 아파트는 늘릴 물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야 될 사실입니다. 전환점은 2002년 타워팰리스입니다. 그 이전까지 고층은 조망의 문제였는데 타워팰리스 이후 높이는 계층의 표시처럼 느껴지게 됐죠. 최상류층이 초고층에 산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높이 자체가 지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가격 구조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조망 여부에 따라서 수억 원이 갈라지는 거죠. 고층일수록 비싸다는 어떤 시장의 판정이 반복되면서 높은 집에 산다는 것은 곧 비싼 집에 산다는 뜻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공급자의 이해가 결합을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층수를 올릴수록 일반 분양이 늘어 분담금이 줄게 되고 건설사는 초고층을 랜드마크로 내세워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초고층 선호는 거주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위의 표시와 사업의 계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상의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것으로 분류돼서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층을 둬야 되죠. 통째로 비워야 됩니다. 한 층은. 그리고 소방 설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이 다릅니다. 높여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뭐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이죠. 한 평인데, 뭐 600만 원 수준이라고 예를 들면 60층 이상은 1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입니다. 이게 짓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고속 엘리베이터, 뭐 고층 급수 설비, 그 외벽 유지 보수 등 관리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은 거죠. 설비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20년, 30년에는 뭐 그 건물 안에 있는 설비들,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의 이제 부담이 본격화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수명 이후입니다. 초고층은 철거 비용이 막대하고 더 올릴 층수도 없어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그런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철거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처음에 생겨진 초고층 주거 공간, 거기서 이제 고급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거할 때 그 철거 공법을 새로 개발을 해내야 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난이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고층은 수명이 다했을 때의 계획이 없는 건물입니다. 화려함의 이면에 있는 그 공백이 초고층의 가장 큰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입주자들이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남는 길은 관리뿐이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엘리베이터와 배관과 외벽을 제때 교체하는 건물만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 중에 일부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선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건물 상태가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력 있는 사람부터 떠나게 되겠죠. 서비스 공급이 나빠질 테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해외 고층 주거의 쇠퇴는 대부분 이 경로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초고층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망이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단지의 소유자 구성이 30년 뒤에도 그 높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쌓이고 있는가입니다. 초고층은 사는 순간에 끝나는 자산이 아니고 계속 비용을 투입을 해야 유지가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미국 그 세인트루이스의 프로이트 아이고입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고층 공공주택 단지인데 준공 20년 만에 1972년 그때 폭파 철거됐습니다. 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와 복도가 방치가 됐고, 그래서 슬럼화가 된 거죠. 범죄가 늘었고 살 수 있는 사람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이 철거 장면은 고층 주거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68년 런던의 로난 포인트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 한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은 고층 공용주택 건설을 사실상 거의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파리 외곽의 그랑앙상블이라 불리는 대단지 고층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을 했다가 저소득층 밀집과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자 1970년대부터 신규 건설을 멈췄고 지금도 철거와 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건물이 낡는 속도보다 관리 능력이 먼저 무너졌고 고층이라는 형식이 그 붕괴를 가속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거주자의 구성입니다. 해외의 고층 주거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었다는 게 큰 차이예요. 관리 비용을 감당할 주체가 처음부터 부족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고층 아파트는 중산층 이상의 사유재산입니다. 소유자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의 비용을 지불해왔고, 이것이 한국 아파트가 해외와 같은 슬럼화를 겪지 않은 핵심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공공주택 중심이면서도 성공한 건 역시 국가가 관리 주체로 확실히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업 구조인데요. 한국에서 층수를 올리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재건축에서 분담금을 줄이려면 일반 분양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더 높이 지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예외일 수 있었던 조건, 즉 소유자의 지불 능력과 재건축 기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 조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언제까지 예외일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이제 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이름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운명은 세 가지 조건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여력이죠. 용적률의 여유가 있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기존의 공식이 여전히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미 용적률을 소진한 그런 고층 단지는 재건축이라는 핵심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상태죠. 재건축이 어렵다면 남는 길은 유지 관리뿐인데, 충당금이 쌓이고 수선이 제때 이루어지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주택은 결국 사줄 사람, 살 사람이 있어야지 자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인구 감소기에 다다른 지역에 따라서 수요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순간에 이게 완성되는 어떤 자산으로 여겨왔지만, 앞으로의 아파트는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느냐만큼 산 이후에 그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30년 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에서 80% 수준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30에서 40% 수준인 거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이 구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인 조건이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해왔습니다. 그 속도를 연금과 복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니까 개인이 자산을 만들어야 했는데
당시 주식시장은 지금처럼 성숙되지 못했죠. 미성숙했고 금융지식들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이 계속 올랐고 거주라는 실용성까지 갖춘 자산은 집이 유일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세제도가 있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 집, 자가로 올라가는 경로가 사실상 전 국민의 자산 형성 공식이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집은 주거이면서 동시에 저축이고 또 노후 대비이고 계층의 증명이 됐습니다. 한 가족의 경제 전체가 집 한 채에 집중되는 구조. 이것이 한국의 특수성입니다. 출발점은 1962년 마포 아파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한국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죠. 중요한 것은 근데 건물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정부는 이 아파트를 생활 근대화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준공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주택이기 이전에 국가정책의 어떤 수단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이 확산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강남 개발과 함께 반포 주공, 그리고 잠실 주공 같은 대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1977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생겼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르러서는 중산층 주거의 표준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방식, 즉 대단지로 짓고 남양 판상형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그 단지 안에 학교와 상가를 만들어서 구성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은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진화한 주거 양식이 아니고 국가가 설계를 하고 국민이 받아들인 제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1955년 약 150만 명이던 인구가 1970년에는 550만 명을 넘어섭니다. 1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사람은 밀려드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재정이 없었죠. 그래서 판자촌이 제일 먼저 확산이 됐고 주거 문제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조건에서 아파트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수백 세대를 수용할 수 있고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단지 단위로 집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장치가 더해졌습니다. 선분양제도. 집을 짓기 전에 입주 예정자의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는 방식인데 자본이 없던 정부와 건설사가 국민의 저축으로 주택을 공급한 구조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요약하면 아파트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집을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만들어진 공급 중심의 논리가 이후 한국 주거 문화 전체를 규정하게 됩니다. 초기의 아파트는 지금과 정반대로 기피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고 거부감이 컸고 또 온돌 없이 연탄이나 중앙난방으로 사는 방식도 낯설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산층이 선망한 것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서민 주거 대책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입니다. 지은 지 넉 달 만에 시민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3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고 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인식을 뒤집은 것이 1970년대 중반의 강남 대단지들입니다. 반포 주공과 잠실 주공,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공무원들, 법조인들, 연예인 같은 상류층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아파트의 사회적인 지위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 입식 부엌, 중앙난방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곧 신분의 표시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아파트는 서민의 집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만든 것은 제도였습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입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통제를 했는데 그 결과 당첨되는 순간에 시세와의 차액이 이익으로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첨이 곧 자산 형성이라는 학습이 전 국민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977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이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고위공직자와 유력인사 수백 명이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뒤집어 보면 당시 권력층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 한 자산이 아파트 분양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후에 청약통장은 국민 재테크의 기본이 됐고 아파트는 거주의 대상에서 획득의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이 삶의 공간, 본인의 거주 공간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자산 경쟁에 참여하는 일이 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한국 아파트는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용 84제곱미터라고 치면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동일한 평면이 반복이 됩니다. 이 표준화가 아파트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채 한 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려면 그 한 채 한 채의 개별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가. 반면에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곧 내 집의 가격입니다. 시세가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가격을. 평수가 같으면 무조건 가격이 같은 거예요.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유동성을 가진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드문데 한국 아파트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공간의 표준화가 자산화의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개별성과 고유함이 사라졌죠.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평면과 함께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래하기 좋은 집을 얻는 대신에 나에게 맞는 집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안, 주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였고 그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역시 집,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얘기할 때 보통 집 밖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나 겨울에 뭐 빙판길 또는 낯선 장소에서의 그런 사고를 연상하고 떠올리게 되죠. 근데 실제 사고의 다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익숙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노후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집이고 그 집은 젊은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낙상의 결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골절로 몸져 누우게 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면서 다른 질환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낙상 한 번이 노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집은 자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안전의 문제입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가 노후에 어떤 사고를 겪느냐를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몸을 바로잡는 반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력도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 또 밝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집안의 같은 요소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인지조차 하지 않았던 뭐 2, 3cm 정도의 문턱이 발에 자꾸 걸리게 되고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화장실에 전에는 잘 느끼지 않았던 물기가 있는 그 화장실 욕실 타일이 거기서 바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조명 스위치까지 걸어가는 어두운 복도도 역시 위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그때마다 일어나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어두운 방을 가로지르는 그 짧은 몇 걸음 안 되는 동선에서 낙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문제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과 몸 사이의 거리, 간격입니다. 집은 지어질 때의 기준에 멈춰 있는데 몸은 계속 노화되잖아요. 변하는 거죠. 30대의 몸에 맞춰진 치수와 70대의 몸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응 방향도 분명해지는 거죠. 몸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거지만 집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의 주거 준비라는 것은 몸의 변화에 맞춰서 집의 치수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기준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현금 황금성과 시세 상승 가능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어떤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집을 고르는 기준은 사실상 하나였죠. 팔 때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생활과 무관하게 뭐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이들의 학군 이런 것들을 따져만 왔죠. 이 기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일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기준이 유효한 시기가 끝나간다는 점입니다. 40대 이후에 고르는 집은 팔기 위한 집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그 안에서 살아낼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시장이 원하는 집에서, 가격으로 정해지는 집에서 내 몸과 내 생활이 요구하는 집으로. 예를 들면 학구는 자녀가 출가하고 독립하면 의미가 사라지죠. 근데 평지에 있는가, 걸어서 닿는 거리에 병원과 시장이 있는가, 뭐 욕실을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를 먼저 보고 생활을 마쳤다면,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생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산 가치를 따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매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관리의 부담입니다. 넓은 면적은 그만큼의 어떤 청소와 정리를 요구하죠.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이런 노동들이 체력이 줄면, 몸이 안 좋아지면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지 않는 방은 방치가 될 것이고, 방치된 방에는 뭐 물건이 쌓이고, 관리되지 않는 공간이 늘수록 집 전체적인 상태가 나빠지겠죠. 둘째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큰 집은 재산세, 관리비, 냉난방비가 모두 클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이 있는 시기, 젊었을 때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줄죠. 그러면 이런 고정 비용이 생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수십억인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한 상태. 흔히 말하는 집만 부동산 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40평대 집에서 실제 생활은 한 20평 언더예요. 거실과 안방, 주방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은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노후에서 삶의 질은 집안의 크기, 면적이 아니라 그 면적을 얼마나 잘 밀도 있게 쓰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어떤 통념은 노후에는 좀 다시 검토되어야 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 기준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 방 3개 정도가 현실적인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수의 어떤 그 숫자보다 그 안의 구성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단차 없는 평면입니다. 문턱과 바닥 높이 차이가 없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선입니다. 침실하고 욕실이 가까워야 합니다. 이게 거의 요즘에는 안방에 딸려 있는 전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구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낙상의 어떤 상당수가 밤에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내지는 그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이 짧고 밝은 집이 안전한 집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각자의 공간입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으로 늘어나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둘이만 계속 집에 있는 겁니다. 이때 각자 몰입할 수 있는 방이 하나씩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부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 3개의 용도는 침실 하나, 남편의 방 하나, 아내의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면 공간을 아예 분리를 해서 생활하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방이란 서재일 수도 있고, 업무를 보는 작업실일 수도 있고, 운동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활동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집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목록에 맞춰서 다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쓰지 않는 공간을 줄이는 것이고, 늘리는 것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기준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가, 나갈 수 있는가,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고칠 수 있는가. 집안의 위험 요소, 즉 문턱, 미끄러운 욕실, 어두운 조명 같은 것들은 대부분 공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살던 곳에 남아도 되죠. 반면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5층 집, 그리고 집안에 계단이 있는 복층, 그리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있는 어떤 언덕 위의 주택처럼 구조 자체가 문제인 집은 공사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노후가 됐을 때에는 이주를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갈 수 있는가. 집에서 걸어가지고 10분 안에 병원이나 마트,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닿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노후 건강의 관건은 외출 빈도인데, 나가기 어려운 입지의 집은 사람을 집안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활동량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줄입니다. 세 번째는 이어질 수 있는가. 수십 년 산 동네에는 이웃, 단골, 익숙한 길 같은 관계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하는 순간 사라지고 새로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을 고치고, 동네에 문제가 없으면 동네는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야 한다면 몸이 건강하고 새 환경에 적응할 힘이 있을 때, 즉 빠를수록 좋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젊을 때의 장점이었던 요소들이 나이를 들게 되면 그대로 단점으로 뒤집혀지는 거죠. 통창부터 보겠습니다. 벽 전체가 유리인 통창은
조망을 주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으로 인해서 실내가 온실효과 굉장히 뜨겁습니다. 과열되고 겨울에는 유리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서 이 냉난방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시기에 이 비용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유리 앞에는 가구를 둘 수가 없는 공간이어서 면적은 넓어도 실제 쓸 수 있는 벽은 부족한 집이 됩니다. 높이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초고층 생활은 지상과의 왕복 비용이 큰 생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동하고 로비를 지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외출은 점점 싫어지겠죠.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도 번거롭게 느껴져요. 굉장히 높을 때는. 그렇지만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는 어떤 노년에는 외출 빈도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이 줄면 걷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근력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건강과 이 사회적인 관계가 함께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전이나 뭐 엘리베이터 고장,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고층은 계단으로 수십 층을 오르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망은 훌륭한 가치지만 매일의 활동량과 맞바꿀 만한 가치인지는 젊었을 땐 좋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는 그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집 안에서 보는 어떤 풍경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년의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걷는 양과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신체 건강과 인지 건강 모두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층 거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지상까지의 어떤 심리적인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잠깐 나갔다가 오는 어떤 그런 가벼운 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층이나 저층에 살면 슬리퍼만 신고도 마당이고 골목이지만 뭐 나가서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40층에 살면 외출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을 먹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땅과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에서는 오가면서 이웃과 마주치고 뭐 동네 상인들하고 인사하는 어떤 이런 우연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고층 주거에서는 이런 접촉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노년의 고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간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망의 만족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루 중 창밖을 바라보는 그 찰나 몇 분의 만족이죠. 이것도 조망에 대한 것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연결인데 3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조망에 대한 어떤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돼서 결국엔 그냥 하나의 생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이 땅과 가까운 접지성은 하루 전체의 활동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젊을 때는 조망을 사도 됩니다. 그러나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풍경이 좋은 집보다 나가기 쉬운 집이 건강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취향의 문제로 보이는 이 선택이 노후에는 건강 조건의 차이가 됩니다. 환상형은 성냥갑처럼 이게 나란히 배치된 전통적인 형태죠. 굉장히 많은 우리 흔한 아파트들. 대부분 남향 위주로 얹혀지고 앞뒤로 창이 나 있습니다. 타워형은 2000년대 이후에 늘어난 형태로 한 층에 이제 여러 세대가 코어를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둘러싸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확보에 유리한 대신에 세대마다 이 방향, 향이 제각각입니다. 노후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 햇빛과 바람입니다. 남향 판상형은 겨울에도 실내 깊숙이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햇빛은 단순한 쾌적함이 아니라 비타민 D 합성, 수면 리듬 유지, 우울감 완화와 직결되는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고 판상형은 앞뒤 창을 열면 바람이 통과하는 맞통풍이 되죠. 베란다 창을 열고 뒤에 주방 창을 열면. 냉방기가 없어도 여름을 뭐 가능하면 선풍기 갖고도 날 수도 있고 실내 공기가 자주 교체가 되니까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면에 타워형은 북향이나 서양 세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서 자연 환기가 어려워요. 기계식 환기, 전열 교환기를 사용해서 강제 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은 습기와 곰팡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젊을 때는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서 집에 뭐 햇빛이 드는지 통풍이 잘 되는지 그렇게 잘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노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가까운 집이라는 기준 자체는 옳지만 그것을 대형 병원, 대학병원 뭐 이런 것들 바로 옆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대형 병원 바로 앞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시적인 교통 혼잡, 뭐 구급차 사이렌도 굉장히 자주 울리고 주차 전쟁 엄청나고 주변 상권도 이게 약국하고 장례식장 또 환자 대상 업소들이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에서 필요한 어떤 마트나 뭐 심지어 도서관, 뭐 공원 같은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은 먼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매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얻는 것은 굉장히 응급시에 빨리 바로 옆이니까 빠른 도착밖에 없는데 그 5분 빠른 것은 병원 옆이 아니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의료의 실제 수요를 따져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병원 이용 대부분은 응급이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타고 정기검진을 받고 물리치료를 다니는 일상적인 의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형 병원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까지 차로, 도보가 아니라 차로 한 10분에서 20분. 동네 의원과 약국은 걸어서 한 10분. 그리고 매일 걷고 싶어지는 어떤 생활 환경.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병원 정문 앞에 한 채보다 노후 건강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노동의 측면인데요. 마당 있는 집은 유지 자체가 일인 거죠. 잔디, 그리고 정원들을 관리하는 거, 겨울에 눈을 치우는 겨울 제설, 보일러, 뭐 정화조 관리, 벌레들도 많고 그 잡초 치워야 되고 건물 보수까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관리비로 해결이 되던 어떤 그런 일들이 전부 내가 해야 되는 내 몸의 일이 됩니다. 60대 초반의 체력으로는 취미가 되지만 70대 중반의 체력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문제는 집이 요구하는 노동량은 그대로인데 내 체력만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다음은 고립의 측면입니다. 전원 생활은 대부분 자동차를 전제로 성립을 합니다. 병원, 마트, 뭐 사람을 만나는 일 모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운전대를 놔야 되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전원의 집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립된 집이 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고립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취향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부부 모두 건강하시고 그 지역의 생활 기반과 뭐 관계가 있고 또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전원주택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없이 풍경만 보고 들어가는 어떤 전원주택 행은 10년 뒤에 되팔기도 어려운 집의 가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전에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구조입니다. 실버타운은 수억 원의 보증금과 월 수백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어떤 계약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월 비용의 인상 구조입니다. 운영하는 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퇴거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제법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주 후에 관리비와 식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걸 계약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년, 30년을 사는 계약인데 비용 인상에 상한이 없다면 위험한 계약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나빠진 이후의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지 강제 퇴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어떤 불편해진 시기에 다시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경치 좋은 외곽의 실버타운은 자녀와 지인의 방문이 좀 뜸해지겠죠. 거리가 머니까. 기존 관계로부터 단절되기 쉽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어떤 노년은 결국에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등급보다 그곳에서 일상과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는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기 쉬운 집입니다. 평지에 있고 걸어서 10분 안에 마트나 병원과 공원이 가깝게 있고 현관을 나서면 걷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 노후 건강의 관건은 외출 빈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집 밖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땅의 입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차가 없거나 없앨 수 있는 평면, 그리고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욕실, 침실에서 욕실까지 짧고 밝은 동선. 통계가 보여주듯이 노후 최대의 위험은 집안의 낙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집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두지 않는 집입니다. 걸어서 닿는 거리에 아는 사람이 있고 오가면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동네. 노년의 고독은 건강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환경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집값이나 브랜드나 크기, 평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고르던 기준과 노후에 필요한 기준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좋은 노후의 집이라는 것은 매일 자주 외출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혼자 외롭게 두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보이는 것만 고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둔 공사. 그게 가장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시공이죠. 구축 아파트, 특히 20년, 30년이 된 집은 마감재 아래의 기반 설비가 수명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급수, 난방배관, 전기 배선, 창호, 방수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예산은 되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도배, 마루, 특히 주방 가구, 조명 이런 것들에 먼저 배정을 하죠. 그 결과 겉은 새 집인데 속은 30년 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순서가 뒤집혔을 때의 비용입니다. 새 마루를 깔고 2년 뒤에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면 그 마루를 다 뜯어내야 돼요. 도루묵인 거죠. 새 주방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나중에 파악하게 돼서 전기 용량을 하려면 벽을 다시 다 뜯고 배관 배선을 새로 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사는 첫 번째보다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 공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배관, 전기, 창호, 방수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한 뒤에 마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마감의 등급을 낮추더라도 이 안 보이는 기반 설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타일과 고급 마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의 배관들, 방수층 이런 것들은 다 해놓은 것들을 뜯어야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구축 인테리어에서 돈을 날리는 경로는 대부분 이 순서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두운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위주의 어떤 은은한 분위기를 선택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밝기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60대의 눈은 20대와 같은 작업에 두세 배의 조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위해서 간접 조명으로 둘러진 어떤 그런 낮춘 조도가 몇 년 뒤에는 이제 책을 읽기에도 불편하고 발밑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유광 타일 바닥입니다. 대리석이나 포세린 타일 바닥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만 물기나 어떤 양말 차림에서 미끄럽고 넘어졌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 데미지가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납을 줄인 미니멀 인테리어입니다. 살림은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계속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줄지 않는데 유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납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물건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바닥에 놓일 물건들은 그 자체가 넘어지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의 특징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호텔식의 간접 조명 그리고 무몰딩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무몰딩의 어떤 그런 플랫한 벽들 톤을 통일했던 미니멀리즘 공통점은 사진에 잘 나오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 속의 집에는 사람이 없고 세월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간접 조명이나 무몰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 위한 상업 공간, 전시 공간 이런 곳들에서 만들어졌었던 인테리어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거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든 집에 다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이를 먹은 집에 어울릴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를 꼽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광 대리석 포세린 타일 바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끄러움에 더해서 겨울에는 엄청 차갑고 또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깨지는데 이게 부분 교체가 좀 어렵습니다. 시공비도 마루에 몇 배가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 샤워부스. 이게 개방감은 좋은데 물때 관리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유리 모서리는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립 간접 조명 중심의 거실입니다. 천정을 비워서 넓게 보이게 하는 대신에 실제 조도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명을 추가하려고 하면 천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아일랜드를 중심에 둔 개방형 주방. 요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조리 동선이 제법 길어져요. 그래서 또 냄새랑 음식 기름이 거실로 퍼지게 되고 아일랜드의 위는 결국에 이제 물건이 쌓이는 자리가 많이 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유행만 따라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무몰딩은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분이 몰딩을 없애서 매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몰딩이 원래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몰딩은 장식이기도 해요. 근데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 즉 이 시공 오차와 재료의 수축 팽창이 드러나는 자리를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없애면 시공 정밀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벽지가 들뜨는 거, 그리고 뭐 미세한 균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될 것이고,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도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시공비는 더 들고 하자에는 더 취약해지는 그런 선택인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 선반 주방은 이게 상부장을 없애고 선반에 그릇을 이쁘게 이제 전시해서 올려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매일 노동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에요. 주방에 우리가 음식을 수분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는데, 어떤 찌개나 국 같은 걸 끓일 때는 유증기, 기름이 섞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선반에 노출되어 있는 그릇에 다 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2번 하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꺼내서 한번 닦아서 음식을 담고 먹고 나서 다시 닦아서 올려놓고, 기간이 길어지면 쓰지 않아도 계속 닦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납량도 상부장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바닥 타일은 여름에 시원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겨울에 차갑고 미끄럽죠. 넘어졌을 때 마루보다 부상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난방 효율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가지는 젊고 부지런한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유행이에요. 50대, 60대 이후의 집이라면 그 조건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아이를 키우던 시절, 그러니까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에 맞춰놓은 어떤 그 집을 20년 넘게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죠. 그 사이에 집을 둘러싼 어떤 조건들이 전부 바뀌게 되죠. 자녀가 독립해서 가족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고, 부부가 뭐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 안 됐었죠. 퇴근해서 저녁 때 와서 뭐 있었다가 하루 종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몸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근데 공간만 과거 그대로잖아요. 아이들이 있었던 곳은 창고가 되고, 4인, 6인 가족 기준의 그 큰 식탁들도, 그리고 소파들도 2사람이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큰 짐이 되는 거고, 조명 역시 뭐 20년 전 밝기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불편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어두워지고 조금씩 불편해지는 어떤 집에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가 아프면, 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넘어지는 낙상을 한번 겪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우리 집의 구조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몸이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인 경우가 또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한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단계, 그럴 때마다 다시 맞춰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든다는 것,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어떤 계획이 너무 치장과 미적인 부분과 유행에만 지금 너무 다들 매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독립 전후, 뭐 은퇴 전후가 제 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집에서 살기 위한 집으로의 기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젊은 시기의 인테리어는 외부인들, 손님의 시선을 의식하죠. 그래서 거실을 중심에 두고 유행하는 마감재를 쓰고, 뭐 사진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50대, 60대 이후의 인테리어는 반대로 거주자의 몸을 중심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마감재에서 어떤 기반 요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벽지, 가구 이런 것보다 조명, 바닥,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 전기 콘센트 위치,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몸에 매일 닿는 요소들이고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이죠. 2번째는 공간의 중심이 거실에서 개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님을 위한 넓은 거실보다 부부 각자의 어떤 생활, 활동이 담기는 각자의 방이 삶의 질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3번째는 시간의 기준이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10년 뒤, 15년 뒤의 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50대의 공사는 보통 그 집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50대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는 어떤 미적 선택이 아니라 노후 설계의 일부입니다.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20년,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녀방을 그대로 두거나 손님방으로 그냥 남겨두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독립한 자녀가 자고 가는 날이 뭐 1년에 며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며칠을 위해서 방 하나를 365일 동안 비워두는 것은 집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공간을 가장 낮은 밀도로 쓰는 일입니다. 비워둔 방은 결국 창고가 될 것이고, 창고가 된 방은 뭐 문을 닫아두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집의 일부가 생활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권하는 방향은 부부 각자의 활동 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는 하루 대부분을 같은 집에서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각자 몰입할 공간이 있느냐가 생활의 질과 부부 관계의 질을 함께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서재나 작업실, 다른 사람에게는 취미실이나 뭐 운동 공간, 방에 용도랑 이름이 명확히 생기게 되고 그것에 어울리는 어떤 근사한 그런 구성이 되면 그 방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활동이 있는 만큼 하루의 밀도가 올라가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오는 날의 문제는 뭐 접이식 침대도 있고 소파 베드로도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불 깔고 자도 되고요. 방의 주 용도는 부모의 일상에 두고 자녀의 방문은 예외 상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을 부모의 다음 인생에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입 대비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명이 전체 인테리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다들 작으신데 체감 변화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공간을 풍성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형광등을 밝은 LED로 바꾸고 어두운 구석에 스탠드를 놓고 뭐 식탁 위에 펜던트 하나를 놓는 정도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특히 20년 전 조명을 그대로 쓰는 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 조명 교체만으로 집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없이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장과 도배입니다. 벽의 색과 상태는 집의 배경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떤 느낌이죠, 이미지. 오래된 벽지를 밝은 톤으로 바꾸거나 부분 도장을 하는 것은 평당 비용이 낮은 데 비해서 공간 전체의 인상을 쉽게 바꿀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문손잡이, 뭐 수전, 경첩, 콘센트 커버, 이런 조명 스위치 이런 것 같은 건데 손이 매일 닿는 어떤 작은 부품들이죠. 근데 낡은 집의 인상은 사실 이런 디테일한 이런 작은 부품에서 우리들이 인상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만 싹 한 번에 교체를 해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비우는 것과 재배치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인데 효과는 공사에 못지 않아요. 쓰지 않는 가구와 물건들을 싹 덜어내고 남은 가구의 배치를 동선에 맞게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도 집은 굉장히 넓어지고 밝게 느껴집니다. 정리하게 되면 순서는 조명, 벽, 하드웨어, 그다음에 배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마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공사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가 첫 번째죠. 이 설거지는 하루 3번 이상 반복되는 노동이고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기계에 넘기는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수납의 높이를 도와주는, 보정하는 장치들입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선반이 내려오는 리프트 상부장, 그리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안이 다 보이는 서랍식 하부장이 그렇습니다. 화구는 가스보다 인덕션이 훨씬 낫습니다. 불꽃이 없어서 화재와 화상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노년에는요. 그리고 조리 중에 깜빡하더라도 자동 차단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여름에 이 실내 공기, 열기를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이. 욕실에서는 비데와 욕실 난방, 그리고 건조 설비를 꼽습니다. 특히 욕실 난방은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아주는 고령 가구에서 실질적인 어떤 건강 설비입니다. 집 전체로는 조명 자동화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현관에는 많이 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도, 그리고 침실에서 욕실로 가는 동선의 하단에 그렇게 설치를 해두면, 그건 다이소에서 파는 아주 저렴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는 일 자체를 없어지기 때문에 몇만 원짜리 센서 등 하나가 낙상 예방 설비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공통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옵션들은 전부 편의 장치가 아니라 체력의 소모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후의 옵션 선택은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면 되는 일은 직접 해도 되고, 실패하면 집을 망가뜨리는 일은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직접 해도 되는 영역을 말씀드리면 페인트 칠, 그리고 벽지를 부분 보수한다, 또 필름, 시트지 같은 것들,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조명기구를 뭐 교체를 한다,
배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커튼과 뭐 블라인드 그리고 가구 조립이나 뭐 배치, 손잡이하고 수정 같은 것들도 직접 교체하실 수 있어요. 이 작업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덧칠하거나 다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실패의 비용이 재료비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전문가랑 크게 격차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은 물, 불, 구조입니다. 물은 방수와 배관인데 방수는 시공 직후에는 성패가 보이질 않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뒤에 누수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때의 피해는 아래층 보상까지 포함해서 공사비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불은 전기입니다. 배선 작업은 잘못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조는 벽 철거예요. 어느 벽이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인지는 도면 없이 판단할 수 없고 잘못 건드리면 우리 집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이 타일 시공하는 거하고 마루 시공하는 건데 좁은 면적은 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넓은 면적은 이 평활도, 평평한가 하는 이 평활도와 마감 품질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셀프의 목적은 비용 절감 때문에 셀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셀프는 철거 비용이 더해져서 처음부터 맡기는 것보다 비싸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하나씩만 꼽겠습니다. 조명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밝기의 총량과 조절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조도가 커지니까 기본 조명을 충분히 밝게 확보한 뒤에 필요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어둡게 깔아놓고 나중에 밝히는 것은 공사가 필요하지만 밝게 확보를 해놓고 조광기나 뭐 별개의 전원을 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스위치 조작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는 개별 스탠드와 간접 조명으로 더하면 되니 어떤 미감과 안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바닥과 단차입니다. 미끄럼 저항이 있는 바닥재를 고르고 문턱을 없애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이 손잡이인데요. 요즘은 의료기기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디자인의 안전 손잡이가 많아서 수건걸이나 선반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마감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높이와 동선입니다. 상부장 맨 윗칸이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 즉 손이 편하게 닿는 구간에 자주 쓰는 물건이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꺼내고 넣고 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몸에 불편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는 행동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혈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리대, 개수대, 뭐 화구 사이의 이동거리가 짧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된 원칙은 이렇습니다. 안전은 마감재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이고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면 미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나중에 덧붙이려고 할 때 집이 병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습기 관리인데 인테리어의 수명을 줄이는 요인 대부분이 물과 습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단위에서는 환기죠. 욕실은 사용 후에 환풍기를 한동안 켜두고 문을 열어서 말리는 거. 주방은 조리 중에 후드를 켜서 조리를 하는 거. 그리고 계절과 무관하게 하루 2번 이상 창을 열어서 집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뭐 벽지에 있는 곰팡이, 그리고 마루에 들뜨는 거, 가구의 뒤틀림을 막는 어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느껴지진 않겠지만. 겨울에는 창가의 결로를 확인하고 닦아주는 것이 창틀 주변 마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기 단위 관리도 필요해요. 이 욕실과 주방의 실리콘은 곰팡이가 자리 잡기 전에 몇 년 주기로 재시공해 주는 것이 좋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에어컨 배수, 세탁기 호스, 싱크대 아래 배관처럼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눈으로 직접 열고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가 그런 어떤 습관이 누수를 조기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집 전체를 점검하는 날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천장과 벽의 얼룩, 뭐 타일 줄눈의 상태, 마루의 들뜸, 콘센트의 뭐 변색 같은 것들을 반나절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집의 하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작은 신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초기에 발견하면 몇만 원의 보수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테리어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좋은 자재보다 이 점검의 습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년을 누구랑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인테리어의 실패는 대부분 자재나 뭐 업체 선택이 아니라 이 질문을 건너뛴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답이 10년 이상이라면 지금의 나의 취향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몸을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행과
공사의 시간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의 유행은 5년이면 바뀌지만 공사의 결과는 20년을 갑니다. 사진으로 유행하는 스타일일수록 몇 년 뒤 가장 빨리 낡아 보이는 법이에요. 반면 충분한 밝기, 안전한 바닥, 편한 동선, 넉넉한 수납 같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유행을 타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의 중심은 유행이 아니라 이 기본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순서를 지키시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보이는 것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배관, 전기, 창호, 방수를 확인한 뒤에 마감으로 가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돈을 2번 쓰는 일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테리어는 사진 속의 집을 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온전한 하루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하루가 안전하고 편하다면 집은 저절로 좋아 보입니다. 순서가 그 반대가 될 때 1억 몇 억을 쓰고도 후회하는 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